책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종의 분기와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인 변이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이 변이를 일으켜 나타나는 변종은 어느 정도 원래 종의 형질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 변이로 나타난 특이성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형성 과정에 있는 종으로서 새로운 종으로의 도약을 예비하고 있는 개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처음에는 작은 차이만을 가진 소수의 변종들이 어떻게 나중엔 하나의 독립된 종으로 인정받고 심지어 원래의 종을 멸종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걸까요? 나아가 변이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은 무엇이며 변이와 생존의 의미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변종의 확대를 조장하는 주요한 힘 중 하나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른 누적적 변화가 그 변종의 생존과 번식을 크게 확대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야생에선 다양한 형태로 경쟁하던 벼 중에서 인간의 생존 조건에 걸맞는 하나의 종이 선택되어 개량되고 그 변종이 인간의 손에 의해 길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내 그 선택받은 벼는 인간이 손길이 닿는 모든 들판에서 지배적인 종이 됩니다. 변종이 인간의 힘을 등에 업고 기존의 종들을 몰아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가능성으론 원래의 종에서 파생된 변종이 기존의 종이 생활하기 힘들었던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이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선 더 많은 형질의 분기가 해당 종의 장소 점유율을 증가시켜서 그 종의 변이를 더 많이 성공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 구조는 더 많은 환경 변수에 강한 적응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즉 어떤 종의 변화된 자손이 가지는 생물학적 구조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들이 다른 생물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던 장소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질의 분기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자연의 선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요? 어떤 지역에서 종의 분기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변이의 정도는 자연 선택에 의해 보전, 축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종들은 보통 자기 조상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그곳의 다른 서식자들에 비해 갖는 환경적 이점을 점차 유전해 가겠죠. 이 변이 과정에 가장 분기된 변종은 다른 세대에도 보존될 확률이 높습니다.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누적된 최신의 변종은 동일 세대의 다른 유사 종들보다 뛰어난 생존력을 보일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난 변종들과 그것에 인접한 원래의 종이 해당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다윈이 소멸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소멸의 원칙은 유사한 생물학적 특성을 공유할수록 개체 단위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서로 유사할수록 경쟁이 더 극심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의 변종은 원종을 뛰어넘어야만, 즉 그들을 멸종시켜야만 전속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의 선택을 받아 생존에 유리한 이점을 가진 몇몇 변종이 결국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개체군이 승리를 거둘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장 발달하였던 많은 개체군이 지금은 소멸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라마르크를 포함한 당대의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자연 선택의 방향과 진보의 정도를 어떻게 관계지을지에 대해 난감해했습니다. 만약 자연 선택이 해당 생물 계열에서의 진보를 뜻한다면 도대체 왜 오늘날 아직도 최하등 형태 생물이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윈은 이것이 어떤 난제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나의 학설에 의하면 하등 생물의 계속적인 존재는 하등의 어려움도 내놓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 선택 또는 최적자 생존은 반드시 진보적인 발달을 포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렁이가 인간의 두뇌를 갖는 게 그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렁이는 그런 두뇌를 가지도록 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 생물의 특성을 가지는 게 생존의 유리함을 보장하지 않는 종의 경우엔 그 종이 그런 특성을 가지도록 변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윈의 이론이 가지는 중요한 함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더 뛰어나고 우수한 종이 생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이의 보존은 반드시 발전과 진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생존은 환경과의 적응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진보라는 불분명한 관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환경 조건을 지배하는 자연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난 종이라 할지라도 멸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 세계를 풍부하게 만들고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거나 기존의 종을 멸종시키는 변이는 어떤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윈은 우선 변이와 기형이 자연 상태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사육 환경에서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넓은 전파 구역을 가진 종의 변이성이 좁은 전파 구역을 가진 종보다 더 크다는 사실도 강조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변이성이라는 것이 각각의 종이 여러 세대가 지속되는 사이에 놓이는 생활 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시사합니다. 결국 환경의 압력이 변이를 주도하는 주 요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윈이 여기서 주목한 사실 중 하나는 같은 환경 조건으로부터 같은 종내 매우 다른 변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환경 조건으로부터 같은 종내 똑같은 변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부터 변이가 단순히 환경의 직접적 영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변이의 방향을 결정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다윈은 추측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확히 꼭 집어 설명하진 않지만 다윈은 이때부터 이미 유전자라는 개념을 예측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유전적 변이는 단순히 신체적 사용 여부에 따라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특정 신체 부위를 많이 사용하면 그와 관련된 유전적 발달이 나타나고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부위의 유전적 퇴화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다윈은 이러한 변이 법칙의 예로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들, 두더지의 퇴화된 눈, 날지 못하는 딱정벌레 등을 제시합니다. 이런 종류의 자연 선택은 보통 그 보상으로 다른 능력을 발달시키는데요. 시각을 상실한 생물종은 촉감을 발달시키거나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척수가 길어지는 식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 적응의 능력이 무한정의 잠재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윈은 사람들이 자연 상태의 종이 가지는 기후 적응 능력을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보통의 생물종은 자신이 사는 특수한 기후에 적응하여 분포 구역이 제한됩니다. 가끔은 다른 환경 조건에 적응해 점차 익숙해지려는 순화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죠. 정리하면 신체 사용의 여부, 환경 조건에 따른 습성은 생물종의 유전적 방향성에 관여하는 주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윈은 또 다른 변이의 법칙 중 하나로 상관 변이를 설명합니다. 종은 기본적으로 성장, 발달 기간 중에는 그의 전 체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일부분에 가벼운 변이가 생겨서 그 변이가 자연 선택에 의해 축적되면 그와 연관된 다른 부분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상관 변이의 개념입니다. 예컨대 뱀에게 몸의 형태와 먹이를 삼키는 방법은 여러 내장의 위치와 형태를 결정합니다. 눈이 푸른 고양이는 대체로 난청인 것도, 조류의 골반 모양이 신장의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모두 상관 변이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관 변이는 그 종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단순히 특정 변이와 관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특정 부위에 변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런 식의 설명은 모호한 구석이 있어 유전, 자연 선택에 의한 구조를 모두 상관관계에 귀착시키는 오류는 주의해야 한다고 다윈은 또한 경고하고 있죠. 다윈은 변이에 있어 그 개체수가 많고 발육이 불안전하며 체제가 열등한 구조일수록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등한 생물일수록 변이를 일으키기 쉽다는 거죠. 여기서 하등하다는 말은 단순히 비하적 표현이 아니라 체제의 여러 부분이 특수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전문화되는 일이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의 부분이 많은 일을 관장할수록 그것을 포함한 체제는 하등한 것이죠. 따라서 세포 한두 개로 생존과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단세포 생물은 하등하고 각각의 신체 활동을 전담하여 분업하는 인간의 경우엔 고등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윈은 변이와 관련된 독특한 사태 중 하나로 복귀적 형질에 주목했습니다. 복귀적 형질이란 예컨대 A종과 C종이 각각 변이를 일으켰는데 두 경우에서 모두 유사한 B종이라는 변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A와 C는 같은 조상에서 유래된 각각의 종들인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조상의 형질이 발현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B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실제로 어떤 품종에서 사라졌다고 간주되었던 한 형질이 수백 세대 이후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되곤 했습니다. 유전적 성질은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세대에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잠재력이 상황 조건과 맞아 떨어질 때 발현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다른 종들 간에 나타난 동일 형질은 단순히 두 종이 유사하거나 혹은 우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질이 유사적 형질인지 복귀적 형질인진 그 둘의 공통 조상을 알아야만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복귀 형질은 분명히 관찰 가능한 독특한 현상이지만 한눈에 분별하기엔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변이 가능성은 다양한 환경 압력과 그 종의 유전적 다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변이는 여러 법칙에 부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종의 생존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다양성의 보존에 보다 넓은 지역을 점유할 수 있는 적응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수하고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생물종이 언제까지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수많은 지배종들이 이제는 멸종해 버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는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